가끔 열려있는 그 집 대문 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진다거나 혹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오죽했겠냐고요.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시신 복부에 검은 사인펜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도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관상은 과학이다. 어떤 여자들 보면 굉장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예, 전지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자, 형사님,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날씨도 더운데. 예, 저희는 뭐 비슷합니다. 근무하고 이제 뭐 공부하는 게 있어서 공부도 하고 저희 괴담을 보다 댓글도 많이 보고 어우, 예, 좋은 댓글들 많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죠. 예. 형사님 귀엽다고 맞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수위 높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질스러운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예. 저 그거 봤는데 팔뚝이 멋있다고. 그게 댓글 중에 거의 7, 80%예요. 팔뚝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다리입니다. 허벅지죠? 예, 허벅지 이렇게 바깥 끼고 그럼 보통 그러면 집에서 걸어 다니실 때 네 발로 네 이렇게- 발로, 예. 아, 사족 보행을 근육의 비결이시네요. 역시나 그 쇠질을 놓지 않는 우리 형사님의 일과 잘 들었고요. 자, 우리 혜령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늘 똑같이 점 보고 손님들 만나고 초하루 맞이하고 네.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초하루는 어떻게 맞이하죠? 저희가 초하루마다 손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한 달 동안 또 좋은 운기 갈 수 있게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초하루는 음력 초하루를 세거든요. 음력 초하루 때마다 손님들한테 열어놔요. 오실 분들은 오셔라. 그래서 같이 기도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복도 받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또 그 달에 안 좋은 휴운도 알려드리고 피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이제 초하루 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네. 다른 곳에 전보를 안 가시나요 혹시? 제가요? 예. 아, 삐.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축하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저희 시선 너머 채널에 새로운 PPL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광고도 많이 받고 하면 저희는 또 새로운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것은 바로 인터넷 가입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가입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은품 편차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어디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인터넷을 쓰는데 굳이 적게 주는 곳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바로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그게 이름이에요? 네,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원래 이게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안 받게 되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통신지원금 80만 원 그리고 합리적인 요금 설계까지 거기에다가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근데요, 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견적만 받아봐도 무려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이 대체 무슨 자신감인 건지 여러분이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현금 사은품이 여기보다 더 주는 곳을 찾게 되면 차액 150%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와. 네. 사야겠네. 그러니까 뭐 시간 아까우니까 딱히 뭐 다른 곳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제가 왜 이렇게 다 퍼주는 건지, 이렇게 퍼주면 대체 남기나 하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 담당자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판매 마진보다 가입자 유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막 퍼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365일 상시 상담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1555-5159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록 이게 광고이긴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이 상담을 받아서 손해볼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혜택도 많이 챙겨주시니까 인터넷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안 해주십니까, 오늘은? 네. 오, 형사님. 땡큐. 좀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보통 집을 구하실 때 어떤 점을 꼼꼼하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형사님이나 혜령님은 만약에 이사를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보세요? 저는 햇빛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요. 네. 그리고 방향.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보통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뭐 남쪽이 좋다 하면은 그 방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내 현관 위치에서 방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현관을 바라본 상태에서 거기가 이제 남쪽이냐 남쪽. 서쪽이냐 그걸 봐야 되지 그냥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 그런 걸 좀 중요시하게 봅니다. 방향. 방향. 형사님은요? 저는 뭐 가격을 주로 보죠. 가격. 아, 합리적인 소비. 왜냐하면 모든 가치에는 다 그 가격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방향이건 햇빛이건 가격을 주로 봅니다. 전기, 뭐 수도, 그리고 내부의 어떤 잔고장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성향,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뭐 시설물들, 편의시설 뭐 그런 걸 보잖아요. 그렇게 한 가지 따지면 끝이 없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990년대 초반에 아직까지 이웃 간의 왕래도 잦고 서로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던 때의 이야기예요. 그땐 그랬잖아요. 이웃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퍼질러 자기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던 때인데 이 제보자인 A씨가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역시나 동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동네를 막 누비고 다녔어요. 그런데 유독 그 동네에서 홀로 뚝 떨어진 어떤 주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가명으로 이 A씨가 정우 오빠라고 부르던 동네 오빠의 녹색 대문집이었어요. 사실 정우는 굉장히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소 눈같이 아주 큼직하고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아이들이 까무잡잡했잖아요. 근데 유달리 얼굴이 하얘었어요. 귀티가 났어요. 그리고 성격도 모난 곳이 없어가지고 동네 친구들과도 두런두런 잘 지냈고요. 근데 그것과 달리 정우가 살던 녹색 대문집은 사정이 달랐어요. 동네 어른들은 그 집을 귀신네라고 불렀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사시사철 분명히 햇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컴컴해요. 이상하게 어두워요.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막 심했대요. 오죽하면 그 정우 어머님께서 닦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아예 손을 놔버렸대요. 거실에 곰팡이가 생기던 욕실에 생기던 아예 손을 놔버린 거죠.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A가 가끔 열려있는 그 집 대문 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진다거나 혹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데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정훈애뿐만이 아니었어요. 단독주택이 1, 2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층에 또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중년 부부와 두 딸로 이루어진 그 가족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대요. 평소에 집 밖을 나오는 일이 거의 없고 행여나 가끔 나온다 치면 매번 계절 가리지 않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씻지도 않는 건지 근처에 가면 악취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1층에 살고 있던 그 정우 오빠 말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소음이 정말 심했대요. 들고 뛰는 건 기본이고 어떨 때는 막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막 싸우는 소리가 새벽까지도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A씨가 정훈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마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오른쪽을 딱 보니까 그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참에 그 2층 집 엄마랑 두 딸이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A를 멍하니 쳐다보는데 아무 표정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데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사는 건지,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 집에 살고 있던 건지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동네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그저 피할 뿐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광기는 2층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훈의 가족도 점점 미쳐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그 집 정우 아버지가 담벼락 안쪽에서 밖을 빼꼼 쳐다보고는 갑자기 A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아저씨 방에는 여자 귀신이 나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나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쯤 동네에는 그 집 아저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소문이 났고 그걸 어른들에게 들었던 A도 겁을 먹기보다는 딱한 생각이 들었대요. 아마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더라는 거죠. 자, 그런 집에서 정우 또한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가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날도 다른 동네 친구네 집에서 다들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전이 된 거예요. 마침 계절이 여름이기도 했고 밖에 나가서 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무서운 이야기나 하자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자, 그래서 각자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친구는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느 친구는 지어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얼굴이 새하얀 이 정우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나는 우리 집 얘기를 할게. 야, 뭔가 그렇게라도 털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말투였대요. 자,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더랍니다. 자, 어느 날은 정우가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느다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을 슬며시 뜨고 소리를 들어봤더니 어렴풋이 정신을 차린 와중에도 계속 그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누나가 장난을 치는 거겠지 하고 팔꿈치로 뒤쪽을 때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은 누나가 이 방에서 자기 너무 무섭다고 엄마 방에서 잠을 잔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는 정우 혼자뿐이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몸을 벌떡 일으켰는데 저쪽 방 구석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서랍장에 마치 스스로 발광하는 것처럼 하얗게 빛을 내는 발 2개가 덜렁덜렁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저게 뭐지? 그리고 서서히 시선을 위쪽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머리카락을 땅까지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그 여자가 몸을 끄떡끄떡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손뼉을 막 칠 듯이 박장대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방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을 가로질러서 엄마 방에 방문을 잡아 돌렸죠. 근데 방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엄마, 누나하고 방문을 막 두드렸는데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서 점점 정우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그러더니 웃음소리가 뚝 하고 끊어져요. 끝났나? 간 건가? 그렇게 선체로 오줌이라도 쌀 것 같이 덜덜 떨던 정우는 천천히 뒤를 확인하려고 돌아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마치 그 벌리고 있는 입이 꽉 찰 정도로 퉁퉁 부은 혓바닥을 땅이 질질 끌고 정우한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도마뱀처럼 바닥을 막 바닥바닥 기어서 그렇게 정우한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기절했는지 아침이 되어서 엄마와 누나가 정우를 깨웠어요. 그래서 정우가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막 설명했죠. 아니, 왜 그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냐. 근데 엄마와 누나는 전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요. 그나마 말로 옮긴 게 이 정도지 다른 이상한 일도 정말 많았다고 해요. 어느 날은 정우가 불을 끄고 방에 누웠는데 한쪽 벽에 각자 크기가 다른 눈동자들이 대룩대룩 막 굴리면서 서로 다른 박자로 눈을 껌뻑껌뻑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그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에 어떤 여자가 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정우야, 수진아, 그렇게 남매 이름을 부르면서 밤을 새도록 그러고 있었고요. 근데 신기한 게요, 꼭 그럴 때면 정우 혼자 혹은 누나와 같이 둘만 있는 것처럼 그 어른들은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아무리 고쳐도 줄줄 새고, 그래서 그 똑똑 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려서 밤잠을 계속 깨웠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라고 집값이 싼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사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은 정원에서 기르던 개가 갑자기 허공을 보고 막 짖어요. 그러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원에는 이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요, 사실 준비라고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사를 준비해야 할 정원의 가족이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였거든요. 애초에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그 의붓아버지가 일도 하지 않고 동네를 막 쏘다니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정우 엄마만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천식을 얻어서 몸져 누우셨고요. 누나는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집을 뛰쳐나간 상태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엄마가 누나를 막 찾아다니는 와중에 그 착했던 정우조차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딱 꼬집어서 말을 못 하더래요. 그 집이 언제 비워졌냐 하고 물으면요, 그냥 실종되듯이 혹은 뭐에 잡아 먹히기라도 한 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나마 우연히 일 때문에 그 A씨가 그 근처를 가게 됐어요. 항상 거칠거칠하던 그 녹색 대문집을 보니까 무당집 간판이 걸려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무슨 터였던 건지, 일반인은커녕 무당이나 돼야 이 터의 기운을 누르고 살 수 있었던 곳인지 지금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만 A씨는 귀신은 믿지 않는데요. 다만 집터만은 아주 예민하게 꼼꼼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 녹색 대문집의 마지막을 본 이후부터는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우가 그럼 귀신 씌인 게 아닐까요, 그럼?
그 집 가족이 다 홀렸던 게 아닐까요? 2층 가족도 들어보니까 마찬가지고 그 정훈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가족이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물론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혜령님 그 털을 벗어나게 되면 그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한 번 침범된 기운은 어디를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을 타고 다른 데로 이상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 영향을 받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방량이 붙어서 이동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집터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산이었는데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집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묘지가 있었었는데 그걸 드러내고 만든 터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귀신들이 조금 형성되는 곳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이미 그런 음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안 좋은 터다 이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근데 무당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무당이 그렇게 들어가면 뭐 이점이 있나요? 무당이 들어가게 되면 근데 또 무당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무당마다 어떠한 신명이 앞서 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벽사의 신명이 앞을 선 무당들 있잖아요. 벽사라고 하면은 이제 귀신을 좀 물리칠 수 있고 안 좋은 기운을 좀 물리칠 수 있는 신명이 강한 신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벽사신. 예를 들어 뭐 장군신도 벽사의 신이고 하는데 그런 장군신들이 좀 줄이 세신 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기운은 충분히 눌러놓고 갈 수 있다. 거기에 무당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오랫동안 집터가 안 좋으니까 아마 집값이 되게 싸졌을 거예요. 폭락해가지고 무당이 이제 거저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당들이 사실 그렇게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전에는 깃발을 꽂고 무당이 사는 집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흰기, 빨간기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간판 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집이 있으면 땡큐 하고 들어갈 수 있는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 집주인도 아무데나 이렇게 내놓기가 좀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면은 감사히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한 분이라도 벌어야 돼요. 돈이 무섭네요.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975년 여름 부산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아동 살인 사건입니다. 아이들을 연쇄적으로 죽였다는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게 75년 예정이지만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당시에 7살이었던 김양이 실종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때가 8월 20일 밤 8시 김양은 평소에 핫도그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핫도그를 사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종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다음날 새벽 5시에 김양이 용두산 공원이라는 곳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김양의 손과 발이 찢겨진 김양의 옷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요.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누군가 이제 목을 조른 것 같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시신 복부에 검은 사인펜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범천동에 사는 이정숙이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라는 좀 이상하잖아요. 알 수 없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사흘 뒤인 8월 25일 오전 6시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합니다. 충무동 어시장 부근에 5살 난 남자아이 백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백운도 전날 저녁 7시 30분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실종이 됐었어요. 백운 역시 김양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가 됐는데 복부에는 다른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후하하 죽였다. 아까는 이제 죽었다라는 내용이 쓰였고 여기는 이제 죽였다라는 내용이 쓰여진 거죠. 이 범행 방식과 이 필적을 볼 때 두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글씨가 균일하지 않고 변화가 이렇게 심합니다. 획이 이렇게 삐쳐져 나가 있거나 좀 이상한 글씨였어요. 약간 필적 전문가에 따르면 범인의 지적 수준이 높지 않고 분노 조절이 좀 어려운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건 사이에였던 8월 23일 밤 11시 범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부산에 있는 대교 파출소에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김양을 죽였다. 장소는 대양공고와 대양중학교 사이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파출소에. 이번에는 마치 도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수사 좀 잘해라. 그래서 나를 잡을 수 있겠냐? 7698, 7698이다. 복창하라. 7698.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고 끊습니다.
그런데 이 7698이라는 숫자와 처음에 났던 이정숙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 전에 발생했던 다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신공원에서 9살 난 여자아이가 처음 만난 성인 남성하고 좀 놀게 됐어요.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남성이 아이에게 나를 주인님이라고 해봐라. 나를 아버지라고 해봐. 이상한 요구를 했고 이양의 옷을 찢어서 손발을 묶습니다. 아까 그 방사가 비슷하게 손발을 묶고 이양이 목을 조릅니다. 다행히 이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목숨을 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해했으니까 또 이제 추가로 아이가 이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 또 추가로 범행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대외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누가 물어보면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정숙이었습니다. 아까 그 범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얘기했던 번호 7698이 바로 그 이정숙 집 전화번호였어요. 이게 뒷자리.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범인은 자신이 최초로 이제 이양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내가 이양을 분명히 죽였는데 뭐 뉴스나 신문에도 안 나오고 조용하니까 이 사건을 내가 이양을 죽였다는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김양과 백운을 살해한 거죠. 처음엔 이양이 죽었다는 내용을 김양 시신에 쓰고 그 다음에는 후하하 죽였다라는 말을 이제 쓴 거죠. 당시에 또 이런 아동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부모들이 집에 전화해서 애들 잘 있냐라고 이렇게 안전을 확인하는 전화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부산 경찰과 검찰에 서로 공조해서 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합니다. 곧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되고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범인을 키가 한 170cm 정도 되는 왜소한 체격의 20, 30대 남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몽타주를 완성합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 몽타주가 전국에 약 10만 장이 뿌려졌고 그리고 현상금도 100만 원이 걸립니다. 근데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만 원이. 그리고 몽타주가 공개되자 부산 전역에 반상회가 약 3만 회 가량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 한 10,000여 명이 우리 손으로 이 사람을 잡자라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더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대통령이 나서는 등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고조되니까 아마 겁을 먹고 범행을 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을 끝내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1990년 8월 그때 당시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15년이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이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저희가 분석해 볼 때 이 범인은 당연히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있죠. 거기다가 자기의 범행을 알리려는 그런 과시욕 그런 것도 있었던 인물로 보이고 또한 그 범행 대상이 어린이였잖아요. 힘없는 어린이들. 그리고 또 범행을 할 때 어린이기 때문에 제압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근데 굳이 손과 발을 묶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렇게 사건이 이슈화가 되자 추가 범행이 또 없어졌어요.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아주 비겁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사회 구조 자체가 감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범죄에 대한 CCTV도 그렇고 주위에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측면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니, 추가 범행이 없었던 건 정말 다행인데 예. 야, 범인을 못 잡았다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때 또 과학 수사 기법 자체도 또 굉장히 미비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형사들이 주로 하는 노가다 작업은 이제 CCTV 보는 거고 만약에 또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중요 범인이 있으면 중요 범인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럼 그 일대를 다 뒤집니다. PC방, 노래방, 그리고 술집 찜질방 다 뒤져요. 일일이 다 뒤져서 저희 섹터가 있어요.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라 그러면 일일이 다 뒤져요. 하나하나 빼면 안 돼요. 특히 여름 같을 때 한번 걸리면 굉장히 힘들죠. 온몸에 땀이 다 젖고. 왜냐면 내가 맡은 섹터에서 진짜 만에 하나라도 그 흉악범이 중요 수배자가 내 섹터에 있었는데 내가 발견 못하면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섹터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 돌아야 돼요. 몇 시간이 걸리든 총을 딱 가지고 이제. 근데 A 섹터에 있다가 예. 그렇게 막 그럴 수 있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B 섹터로 이동했어요.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몸이 2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 혜령님을 모시고 관상에 대한 질문 조각 모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람기 있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관상은 과학이다. 과학입니까?
아니 진짜 관상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 볼 때마다. 네. 진짜 그 관상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특별히 궁금하신 점. 저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송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어느 관상이 조금 바람기가 있다. 바람기 있는 관상. 네. 바람기 있는 관상은 어떤 걸 보고 좀 바람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보통 눈 부분을 봐요. 눈 주변이나. 눈 부분이 탁한 사람들. 네. 맞나요? 아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형사님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보통 그 수사될 네, 때 내연녀 있는 어떤 범인이다. 아, 그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느낌이 안 좋은 사람들. 느낌이 안 예. 좋은 사람들.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딱 대하고 있으면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 제가 예전에 여성 청소년 과장을 했었어요.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성범죄자들 잡는 거. 그때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을 딱 마주쳤는데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걔가 우리 피의자였어요. 형사들이 부른 거였어요. 저는 근데 일정은 언제인지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피의자인데 나중에 구속은 됐죠.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잠깐 한 2, 3초 스쳤는데도 저 이상하다, 뭔가 있다. 역시 뭔가 형사님 있어. 좀 더럽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더럽다는 생각이. 아, 진짜 더러웠어요, 얼굴. 뭐가 근데- 더러웠죠?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뭐가 더러워요? 뭔가 좀 얼굴이 약간 딱 스쳤는데, 이상하다.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 뭐 대부분 이 피의자가 많지만 또 피의자도 있으니까 딱 스치면서, 쟤 이상한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근데 저도 그런 거 느껴요. 구속됐어요. 네, 바람기 있거나 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더럽다라는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남자들 관상 중에 한 곳만 보면 돼요. 어디요? 어딜까요? 입? 맞아요. 입. 진짜 입이에요. 입 어떻게 해야 돼? 와. 입이 입술 여기 테두리가 있잖아요. 예. 까매요. 까맣지 않네요. 형사님은 전생에 저랑 연수를 지셨던 건지, 네, 저를 계속 보내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까마요? 입술 형사님. 잠깐만요. 진짜 이 예. 클로즈업 가능한가요? 안 돼. 자, 가정 보호를 위해서. 네. 난감합니다. 자, 일단은 비춰주세요. 네. 빨갛죠. 자, 그리고 저를 비춰주십시오. 네. 색깔이 이상하다. 흐리다. 뭐 바른 것 같은데? 립글로즈 발랐어요.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입술이 이렇게 까만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왜 거무축축하고 하신 분들은 성욕이 세요. 그러니까 성욕이 센 것과 정력이 강한 거는 다른 거거든요. 정력이 강한데 성욕이 약할 수도 있어요. 욕구잖아요, 욕구. 성욕이라는 거는. 근데 이렇게 입술이 조금 거무축축하신 분들은 성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바람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럼 뭐 얼굴이 좀 검은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막 타거나 네. 햇빛에 오래 있거나 타고나게 약간 얼굴이 이제 검은 사람들 있잖아. 아, 근데 검은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그 낯빛도 보거든요. 검어도 이렇게 건강해 보인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약간 정말 검은 대로 막 칙칙하고 보면은 딱 우울하고 그런 관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예, 그런 맞아요. 분들을. 네. 이야. 근데 제가 딱 포인트로 보는 거는 딱 입술. 입술 여기 주변이 정말 까매요. 까맣거나 약간 좀 거무쭉쭉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어때요? 여성분들은 어디 볼까요? 눈. 어떻게 아셨지? 찍었죠 뭐. 찍었죠 뭐. 역시 형사님입니다. 네. 눈을 보는데 여성분들은 눈이 성욕이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눈이 굉장히 맑아요. 맑아요? 동그랗고 맑고 연해요. 연해요? 연해요. 맑은 눈빛이 맑은 있어요. 눈빛? 맑은 눈빛은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욕구라는 게 굉장히 비춰지는 눈동자. 어떤 여자들 보면 굉장히 야한 눈빛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눈빛이죠? 제가 해드릴 순 없고 그 눈빛이 빛이. 눈빛이 굉장히 야해요. 야한 눈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눈동자. 눈동자. 그런 여자분들을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결혼을 했을 때 무조건 바람을 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관상이에요. 결혼을 해도 나도 모르게 남자들을 홀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관상이에요. 근데 남자들을 홀리는 여성들을 보면 약간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좀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저는 근데 그러한 예.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관상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기운이 있을 기운. 거잖아요. 타고났을 때부터 뭔가 외롭게 좀 타고났다든지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공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여지를 남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상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이 사람이 타고난 기운도 그렇고. 복합적이네요. 네, 복합적으로. 그리고 한 곳을 더 봐요, 여자분들은. 어딜까요? 이마, 땡, 귀, 땡, 광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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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외국 배우도 많잖아요. 외국 배우들도 계시는데 한국 분들도 간혹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러는데? 좀 옹골지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맞아요. 쏙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네,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기도 하고 예.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대시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바람기도 좀 타고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턱 이렇게 나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도화살이란 것도 연관이 되나요? 살하고도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살이 또 관상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살은 또 내가 타고난 생년월일에 따지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도화살도 있고 화개살도 있고 홍염살이라는 게 있어요. 인기가 이제 좀 있다 싶은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레벨을 따지면 화개살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도화살, 그 다음에 홍염살. 홍염이 제일 강해요. 염증 같은데 약간. 자, 그러면 홍염살이 있는 사람이 턱까지 그렇게 되면 완전 카사노바. 그건 환란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정말 괴로울 거예요. 자기가 뜻하지도 않게 막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고 원래는 꽃에는 그러잖아요. 막 나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잡벌레들이 다 오잖아요. 똥파리가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잘못 엮이면 인생이 그냥 날아간다. 사람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홍염살이 있거나 도화가 너무 넘치거나 그래도 살을 조금 풀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아까 편이에요. 말씀한 세 개 살이 다 비슷한 종류의 살인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개 같은 경우에는 화개 자체가 꽃이 덮여져 있다라는 살이거든요. 그래서 화개에 있으신 분들은 예술, 종교, 얕은 얕은 기준에.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긍정적인 거예요. 네 이거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화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도화도 마찬가지로 도화가 적절하게 있고 하면은 연예인들 도화 사주 예. 많아요. 도화가 한자가 무슨 꽃화에다가 복숭아꽃. 저희가 신선의 세계에서는 복숭아 나무가 맞아요.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복숭아 꽃이기 때문에 귀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얼굴을 비추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올라갈 시너지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도화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게 너무 넘치면 좋지는 않죠. 이성한테 자꾸 막 대시 들어오고 최고 위에는 화염? 아까 뭐였죠? 홍염살. 홍염. 홍염살은 뜻하지 않아도 그냥 다 자기도 흘러내려요? 모르게 흘러내려요. 자꾸 흘려요. 향수 뿌린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타주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사주에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는 또 신점을 보잖아요. 신점을 신점. 볼 때는 사주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가려져 있는 신적으로 들어오는 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사주를 풀이했는데 홍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한테 홍염의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운에 딱 그 해가 맞게끔 떨어지는 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네요. 어렵죠. 그래서 올해 남자를 조심해라. 올해 남자 잘못 만나면 너는 남자 때문에 정말 큰일 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제가 바람에 관해서 점을 보다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점이 있어요. 봤던 썰이 있어요. 나름대로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썰이기 때문에 이게 애동 때거든요. 완전 베이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임무당. 네. 부부가 이제 상담을 왔어요. 두 분이 자리를 앉고 오는데 그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아기의 태명도 받고 아기 낳을 수 있는 날짜, 좋은 날짜가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려고 이제 두 분이서 오셨어요. 여러 가지 또 보려고 오셨는데 막 보다가 이제 막 아기도 있고 하니까 막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점점 막 화가 알 수 없는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여자를 보면 막 때리고 싶고 막 머리 가서 이렇게 막 채가고 싶고 그래서 점상 밑에다 손 넣고서는 진짜 주먹이 막 울 정도로 바들바들 떨고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랄까 남자 쪽 집안을 보니까 남자 조상님들이 막 등 돌려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치고 들어오는 기운이더라고요. 그 화가.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분한테 그냥 아내분하고 단둘이 이렇게 둘이서 좀 오손도손 얘기 좀 잠깐만 나누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분을 잠깐 밖으로 보내고 아내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나 너만 보면은 자꾸 화가 난다. 좋은 일이고 지금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은데 내 할머니께서는 좋은 얘기가 지금 안 나온다. 나오질 않는다.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너의 집 조상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너의 집 조상이 너네 남편 조상한테 면목이 없어 한다. 너를 굉장히 나무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도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배를 보고 너 거기 태중에 박씨 그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성씨가 나 예를 들어 정씨예요. 박씨 누군데? 이러니까 그때서 이게 고민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본인도? 네. 본인도 몰랐겠죠. 저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한 게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근데 딱 결혼을 약속을 하고 도중에 이제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박 씨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성씨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저 어떡해요가 나오는 거예요. 박 씨를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네, 떠요. 글씨가. 글씨가? 네, 이름까지는 뜨진 않지만 딱 성씨가 뜨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어떡해요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잖아요. 그거를 남편한테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너의 조상님들이나 저쪽의 집안의 조상님들이나 지금 굉장히 단단히 너한테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그거는 너가 명심하고 가라. 얘기를 해놓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 끝은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근데 그거를 제가 판도라예요 이거 열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바람 핀다고 했을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기운은 절대 속이지 못하거든요. 자, 오늘도 괴담을 보다 다들 무시무시하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끝판왕 다들 잊지 않으셨죠? 가입 안 하시더라도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커피 한 잔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괴담을 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